전 세계 견공 훈련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독일의 한 조용한 전원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치악력 150kg, 몸무게 50kg에 육박하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통제를 잃고 사람을 덮친 절체절명의 순간. 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20kg 남짓한 한국의 토종견이었습니다. 체급의 한계는 물론 체계적인 훈련 한 번 받은 적 없는 이 작은 짐승은 어떻게 살인병기라 불리는 맹수를 맨몸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피에 새겨진 충성심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경이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헬무트 브라운입니다. 평생을 독일 바이에른주 공공기관의 감사관으로 일한 사내죠. 숫자를 다루고 서류를 검증하고 규정에 어긋난 것들을 하나하나 적발해내는 게 제 업이었습니다. 35년간 단 한 건의 오류도 용납한 적이 없어요. 제 삶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서류로 증명된 혈통,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율. 그것이 독일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근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우리 집 거실에는 제가 받은 35년 무결점 근무 표창장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독일 왕립 애견협회에 등록된 순종 shepherd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증명서와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도, 개도, 심지어 정원에 심는 장미의 품종까지도 원산지 인증서를 확인한 뒤에야 마음이 놓였죠. 저는 서류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딸 안나가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머나먼 나라에서 온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진이라는 그 청년은 독일 남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 사내들은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감정보다 이성으로 상대를 설득하죠. 그런데 도진이라는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어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독일어를 꽤 잘하더군요. 그냥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도 안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묵묵히 먹기만 했어요. 독일에서는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본 예절인데 이 사람은 물어보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감사관이란 직업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을 의심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말이 없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나에게 수도 없이 따졌습니다. 저 남자의 직업 증명서는 있느냐, 가족 배경은 확인했느냐, 범죄 경력 조회는 해봤느냐고요. 재산은 얼마나 있느냐고, 독일에서의 체류 자격은 확실하느냐고요. 한 번은 도진의 여권 번호까지 적어서 확인하려 한 적도 있어요. 딸은 그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서류 뭉치가 아니에요 라고요. 하지만 안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결혼식은 치러졌습니다. 저는 식장에서 내내 도진의 행동거지를 감시했어요. 혹시 실수하지는 않는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은 없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녀석은 하객 어른들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안나의 친구들에게도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대했죠. 저만 빼고요. 제 앞에서는 유독 긴장한 듯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내가 무서운 거겠지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긴장한 건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장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때의 저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게 한 소리 했겠죠. 당신은 사람의 마음도 서류로 확인하려 드느냐고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저는 더 깐깐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빈자리를 규율로 채우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안나에게도 더 엄격해졌고 안나가 데려오는 친구나 남자친구를 서류 심사하듯 검증했죠. 딸은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했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식 이후에 터졌어요. 도진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데려온 하얀 짐승 한 마리가
제 심기를 완전히 건드린 겁니다. 이름이 백호라고 했어요. 처음 본 순간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뾰족한 삼각형 귀, 날카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야생적인 눈매를 가진 20kg 남짓한 중형견이었어요. 우리 정원에는 제가 5년간 정성 들여 키운 순종 독일 셰퍼드가 있었거든요. 독일 왕립애견협회에 등록되고 전문 훈련소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서류가 완벽한 명견이죠. 그 녀석의 족보는 4대 위까지 추적이 가능했고 복종 훈련 점수는 98점이었어요. 그런 녀석 옆에 저 볼품없는 아시아의 하얀 개가 서 있으니 마치 군복 입은 장교 옆에 허름한 행색의 떠돌이가 선 꼴이었습니다. 저는 안나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저 개는 도대체 무슨 종이냐고요. 안나가 진돗개라는 한국의 토종견이라고 설명했지만 저한테는 아시아의 잡종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이 녀석에게는 서류가 단 한 장도 없다는 거였어요. 훈련소 수료증도 예방접종 기록 카드도 품종 인증서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 한 마리를 키우려 해도 서류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서류 한 장 없는 그야말로 출처불명의 존재였죠. 제가 35년간 지켜온 원칙으로 보면 존재 자체가 불법에 가까운 셈이었어요. 서류가 없다는 것은 곧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도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개를 마당에 풀어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당장 묶어두든가 전문 훈련소에 보내라고요. 도진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반박 한마디 없이. 하지만 백호를 묶지도 훈련소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불복종이 몹시 불쾌했어요. 말로 반박하면 차라리 논쟁이라도 할 텐데 그저 웃고 넘어가니 제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재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니 백호가 현관 앞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녀석이었어요. 독일 셰퍼드는 자기 전용 계집으로 들어가 편히 누웠는데 이 하얀 녀석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대문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밖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또는 무언가로부터 이 집을 지키려는 것처럼요. 저는 한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훈련 안 된 개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나 보다 하고요.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서류 한 장 없는 저 하얀 짐승이 머지않아 제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35년간 서류만 믿어온 이 깐깐한 독일. 여자의 목숨을 서류 한 장 없는 아시아의 작은 개가 온몸으로 지켜내리라는 것을요. 제 노골적인 불만을 모를 리 없는 안나는 틈이 날 때마다 저와 도진 사이를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도진이 만든 한국 음식을 제게 권하기도 했죠. 솔직히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도진에게 한 발 물러서는 꼴이 되니까 저는 일부러 표정을 굳히고 수저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도진은 제가 음식을 남겨도 아무 말 없이 치웠어요. 섭섭하지도 않은 건지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무덤덤함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하면 싸울 텐데 이 사람은 늘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했어요. 한 번은 안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한국의 진돗개는 독일 개들처럼 간식이나 명령어로 복종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가족을 스스로 선택하고 영혼으로 교감한대요. 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혼으로 교감한다니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독일에서는 개를 훈련시킬 때 행동심리학에 기반한 체계적 방법론을 씁니다. 자극과 반응, 보상과 처벌. 수십 년간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현장에서 증명된 방식이죠. 독일이 세계 최고의 군견과 경찰견을 배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체계 때문이에요. 영혼이 뭔지도 모를 짐승에게 영혼 운운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변명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교감이란 것은 평화로운 때에나 통하는 거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저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안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딸 사이에 백호 문제가 끼어들 때마다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쪽은 논리를 들이대고 한쪽은 한숨을 쉬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을 텐데 이 집에서 저와 안나를 이어줄 완충 장치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무시하는 사위 도진뿐이었죠. 제 눈에 비친 백호는 그저 사회성이 결여된 야생동물 같았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제게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고 제가 손을 내밀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 shepherd 막스는 제가 현관문을 열기만 해도 꼬리를 1000바퀴쯤 흔들며 달려드는데 이 하얀 녀석은 제가 마당에 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길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 저와 대문 사이의 어중간한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항상 그 위치였습니다. 제 바로 발밑도 아니고 대문 바로 앞도 아닌 딱 그 중간 지점. 처음에는 사회성이 없어서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사회와 교육을 받지 못한 개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회피 행동이라고 단정지었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녀석은 제가 마당에 있을 때만 저 위치에 앉았어요. 제가 집 안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마당을 돌아다니다가도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어느새 슬쩍 그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함의 의미를 파고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는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35년간 지켜온 감사관의 직업 윤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거슬리는 것은 녀석의 방향이었어요. 백호는 언제나 제게 등을 돌린 채 마당 밖의 숲이나 이웃집 쪽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쫑긋거리는 삼각형 귀만 뒤로 살짝 젖힐 뿐 좀처럼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막스는 제가 부르면 당장 달려와서 앉아 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녀석은 제 명령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규율을 배우지 못한 짐승의 건방진 무시라고 확신했어요.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개라니 저건 불량품이나 다름없다고 속으로 혀를 찼죠. 한 번은 제가 직접 백호를 불러보았어요. 마당에서 장미를 손질하다가 녀석이 3미터쯤 앞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길래 백호, 이리 와 하고 독일식으로 딱딱하게 명령했습니다. 녀석은 꿈쩍도 안 했어요. 2번, 3번 불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귀만 살짝 움직였을 뿐 몸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간 부하 직원들도 제 한마디에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개 한 마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shepherd한테는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이 녀석은 3번을 불러도 꿈쩍을 않으니까요. 저는 안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 개는 대체 왜 사람 말을 안 듣느냐고요.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백호는 명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계 중인 거예요.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앞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일축했습니다. 경계 중이라니. 20kg짜리 개가 뭘 경계한다는 건지. 독일 연방경찰견도 아니고요. 하지만 안나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백호가 바라보는 방향은 항상 같았거든요. 이웃집 울타리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녀석이 왜 하필 그 방향만 뚫어지게 쳐다보는지를. 사위 도진이 아무리 녀석의 하얀 털을 정성껏 빗겨주고 묵묵히 밥을 챙겨주어도 저의 편견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진이 백호의 털을 빗겨주면서 한국말로 뭔가를 속삭이면 녀석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밀어냈습니다. 감사관은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백호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개는 언젠가 반드시 사고를 친다. 서류와 증명이 없는 존재는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이 35년간 감사관을 해온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던 그 하얀 짐승의 시선이 도대체 무엇을 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그 녀석이 밤낮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방향에서
곧 끔찍한 재앙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낡은 나무 울타리 너머에서 검은 악마가 이를 갈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직 백호만이 처음부터 감지하고 매일같이 그 위협을 온몸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 없는 그 하얀 짐승만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창 너머로 사위와 백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지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백호는 그 근처 잔디밭에 엎드려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바라보다가 점점 녀석들의 움직임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창 밖으로 보이는 건 그냥 사위가 일하는 풍경일 뿐인데 그날따라 유독 백호의 행동이 눈에 걸렸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아침 공기와 함께 장작 패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어요. 탁, 탁, 탁.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 사이사이로 새소리가 끼어들었고 그 평화로운 배경 속에서 하얀 녀석이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독일에 훈련된 개들은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앉아, 기다려, 와 같은 명확한 음성 지시가 떨어져야만 움직이죠. 그것이 체계적 복종 훈련의 핵심이에요. 지시 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개는 실격이죠. 우리 막스도 제가 앉으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앉지 않아요. 그게 98점짜리 복종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도진과 백호 사이에는 어떠한 음성 명령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도진이 도끼를 내려놓고 장작을 수레에 옮기려 할 때 백호가 먼저 일어나 수레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레 바퀴 앞에 박혀있던 돌부리를 앞발로 툭툭 치워내더니 바닥 냄새를 킁킁 꼼꼼히 맡았습니다. 코를 땅바닥에 붙이고 좌우로 훑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 살짝 옆으로 비켜섰어요. 마치 수레가 지나갈 길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에 바짝 다가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도지는 녀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짓도 손짓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호는 마치 주인의 다음 행동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인 거예요. 도진이 수레를 밀기 시작하자 백호는 수레 옆을 나란히 걸으며 따라갔어요.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정확히 수레의 보폭에 맞춰서요. 장작을 쌓아놓는 헛간에 도착하자 도진이 땀을 닦으며 녀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백호는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 엎드렸어요. 목줄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간식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규율의 세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독일 셰퍼드라면 임무를 수행한 뒤 반드시 간식이나 칭찬이 뒤따라야 해요. 행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의 강화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요. 하지만 백호에게는 도진의 거친 손바닥이 머리 위를 한번 쓸고 지나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보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간식이 아니라 체온이 보상인 관계라니. 독일의 어떤 훈련 교본에도 이런 방식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안나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인의 의도를 읽는 거예요. 라던 그 말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방금 목격한 장면은 그 말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식 훈련은 주인의 명령을 정확히 따르는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도진과 백호 사이에 존재하는 건 기계적 복종이 아니라 말 없는 교감이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짐승이 먼저 읽어내고 스스로 움직이는 방식. 그것은 제가 평생 알고 있던 독일식 통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복종하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두 존재가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호흡을 읽는 수평적 유대. 저는 그런 관계를 사람 사이에서도 본 적이 드문데 하물며 서류 한 장 없는 아시아의 짐승과 과묵한 한국 사위 사이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어요. 경이로움이 잠깐 가슴 한구석에 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관은 한두 번의 관찰로 판단을 바꾸지 않아요. 감정적 반응은 오류의 시작이고 오류는 곧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특히 긍정적인 첫인상에 혹하면 반드시 큰 코 다친다는 게 35년간 배운 교훈이었거든요.
그래, 평화로운 일상에서 주인의 장작패기를 도우며 영리하게 구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야. 저 녀석이 아무리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 해도 그건 안전한 환경에서나 가능한 소소한 재주일 뿐이야.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훈련받지 않은 적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제되지 않은 야생의 본능이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폭발력을 가지는지 35년간 사고 보고서를 검토해온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통제 불능 상태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수백 건씩 보고돼요. 그중 대부분은 훈련받지 않은 개들이 일으킨 사고였죠. 저는 그 통계 숫자 속에 백호라는 이름이 포함될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굳게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도진이 부엌에서 한국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양념 냄새가 은근히 코를 자극했습니다. 문득 도진이 백호의 밥그릇에 자기 밥을 먹기도 전에 먼저 사료를 담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백호의 귀 뒤를 살짝 긁어주더군요. 녀석은 꼬리를 한번 느리게 아주 천천히 흔들었어요. 딱 한 번.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절제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이 짐승이 감정을 표현하는 최대치인 것 같았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꼬리를 1000번쯤 흔들며 온 동네가 들리게 지저대는데 겨우 한 번이라. 저건 감사의 표현인 건지 무시인 건지조차 모르겠다. 저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꼬리 흔들미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과묵한 사위와 과묵한 개. 그 둘 사이의 무언의 교감이 제가 35년간 쌓아온 논리의 단단한 벽에 아주 미세한 실금을 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금이었지만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법이죠. 물론 그때의 저는 그 금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처참하게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토요일의 기억이 며칠 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기억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남을 줄은요. 그 무렵 저의 불안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과 낡은 나무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왔거든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그가 끌고 온 것은 이삿짐이 아니라 검고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녀석은 사방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동네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체중 50kg에 육박하는 맹견 로트와일러였어요. 넓은 가슴팍에 근육이 불룩하게 솟아있었고 굵은 목에는 쇠사슬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독일의 국견이자 경비견으로 명성이 높은 견종이죠. 제대로 훈련받은 로트와일러는 충직하고 용감한 명견이에요. 독일 경찰과 군에서도 애용하는 견종이고 가정에서도 올바르게 키우면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순한 녀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웃집의 녀석은 달랐습니다.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저 짐승의 눈은 정상적인 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분노와 공포만이 번갈아 타오르는 눈동자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로트와일러는 이전 주인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굶주린 채로 수개월을 보냈고 매를 맞으며 자란 녀석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학습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완전히 놓친 채 오직 공격만이 생존 수단이라고 뇌에 각인된 겁니다. 학대받은 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합니다. 극도로 움츠러들거나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이 녀석은 후자였어요. 이 녀석의 눈빛은 언제나 충혈되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시도 때도 없이 하얀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지 새벽녘에 울부짖는 소리가 울타리를 넘어 우리 집 창문까지 파고들었어요. 안나가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도진의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미친 듯이 짖으며 쇠사슬을 끊으려 발버둥쳤죠.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어요. 안나도 불안해했고 아이를 가진 안나의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한 때라 더욱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만약 저 짐승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감사관 시절의 본능으로 저는 녀석의 위험성을 계산했습니다. 로트와일러의 치악력은 150kg. 쉽게 말하면 성인 남성의 허벅지 뼈를 단번에 으스러뜨릴 수 있는 힘이에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경찰 보고서에서는 이 견종의 공격을 살인 미수에 준하는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학대 트라우마까지 겹친 녀석이라면 통제 불능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주에만 3번이나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울타리를 당장 보강하라고, 아니 차라리 철제 펜스로 교체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그 울타리는 나무 판자 몇 장으로 된 허술한 구조물인데 50kg짜리 맹견이 작정하고 돌진하면 종이장처럼 뚫릴 거라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책임한 회피뿐이었어요. 괜찮다, 줄에 묶어놓았으니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떠넘겼어요.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독일의 행정처리 속도를 아시잖아요. 서류가 접수되고 담당자가 배정되고 현장 조사 일정이 잡히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상급자가 결재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한 달은 걸리는 나라입니다. 35년간 관공서에서 일한 제가 그 속도를 모를 리가 없었죠. 서류의 나라 독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서류가 저를 지켜주기에는 너무나도 느렸어요. 행정이 제 목숨보다 느린 거죠. 며칠 전부터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로트와일러가 나무 울타리 너머로 우리 마당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지나갈 때만 짖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도 울타리를 향해 돌진하며 포효했어요. 쾅, 쾅 하고 나무 판자를 머리로 들이받는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울타리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백호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하얀 등의 털을 바늘처럼 곤두세운 채 울타리 앞을 느린 걸음으로 서성였어요. 낮게, 아주 낮게 으르렁거리면서요. 체격으로 보면 로트와일러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kg짜리. 이 녀석이 50kg짜리 괴물 앞을 막아서며 위협하는 꼴이라니. 저는 혀를 찼습니다. 체급 차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아시아 잡종의 무모한 객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shepherd 막스는 로트와일러가 짖을 때마다 꼬리를 말고 집 뒤편으로 숨어버렸거든요. 98점짜리 복종 훈련을 받은 독일의 명견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한 장 없는 백호는 도망치기는커녕 울타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마치 이 집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임무라는 듯이요. 저는 그때 그 행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백호는 이미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진에게 말했어요. 당장 백호를 실내로 들여보내라고. 저 로트와일러가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면 백호는 10초도 못 버티고 목이 물려 죽을 거라고요. 도진은 잠시 울타리 쪽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호가 저기 서 있는 건 도망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키려는 거라고요. 또 그 시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고집. 저는 답답했습니다. 50kg 대 20kg. 치악력 150kg 대 서류조차 없는 훈련 미수료견.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일방적인 학살. 저는 35년간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왔고 그 숫자가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평화롭던 저의 바이엘은 정원에 짙은 피비린내의 그림자가 조금씩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현실이 되는 날은 제가 두려워하며 계산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하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98점짜리 독일 shepherd가 아니라 서류 한 장 없는 20kg의 하얀 짐승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위 도진이 시내로 출장을 가고 딸 안나마저 2층에서 업무 전화를 받고 있던 고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정원에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미 넝쿨을 다듬고 있었어요. shepherd 막스는 집 뒤편 계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백호는 늘 그렇듯 저와 울타리 사이 어딘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녀석의 삼각형 귀는 울타리 쪽으로 쫑긋 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귀의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맨날 저러니까 하고 무시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녀석은 졸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눈은 감았지만 귀는 열어둔 채 소리로 이웃집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집의 로트와일러가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늘 미친 듯이 지저대던 녀석이 잠잠하니 오히려 불안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 고요함을 평화라고 착각했어요.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맹수가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에 숨을 죽인다는 것을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만 보았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원의 장미가 올해는 유난히 잘 자라서 넝쿨이 울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저는 가위로 넝쿨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안나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아련하게 보였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 정원에 그네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장미가시에 손가락을 찔려 아 하고 소리를 낸 것이 오후 3시 20분쯤이었을 겁니다. 그 직후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이 울렸습니다. 우두득 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이웃집과의 경계선이던 나무 울타리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낡은 나무 판자들이 포탄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 나며 나무 파편과 흙먼지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목줄이 풀린 로트와일러였어요. 그 녀석은 부서진 울타리 잔해를 밟으며 우리 마당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쇠사슬의 끊어진 끝이 지면을 긁으며 딸깍딸깍 소리를 냈어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녀석의 몸집은 울타리가 가려서 정확히 몰랐는데 직접 마주하니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린 송아지만 했어요. 검은 털 아래로 울퉁불퉁한 근육이 파도처럼 움직였고 앞발로 땅을 긁을 때마다 잔디가 뭉텅이째 뽑혀나갔습니다. 분노와 광기에 휩싸인 50kg의 맹수가 뿜어내는 열기와 살기는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그 녀석의 눈은 충혈되어 핏빛으로 이글거렸고 벌어진 주둥이 사이로 하얀 거품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숨결이 7m 거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핏빛 눈동자의 초점이 정확히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미 가위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혈관 속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35년간 공공기관에서 사고 보고서를 수천 건 검토하며 위험 상황을 분석해왔지만 정작 제가 당사자가 되니 아무런 분석도 판단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2층에서 안나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 쉿 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로트와일러가 두꺼운 뒷다리로 땅을 박차고 도약했어요. 50kg의 근육 덩어리가 허공으로 솟아오르며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벌어진 턱 사이로 노란 이빨이 보였어요. 그 녀석의 이빨이 제 목을 물기까지 남은 거리가 2m, 1m.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5년간 서류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그 엄격한 법도 서류 뭉치도 감사관의 권위도 지금 이 순간 제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찰나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3년 전에 먼저 떠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는 건가.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였어요. 짐승의 뜨거운 입김이 제 얼굴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하얀 섬광 하나가 거대한 검은 덩어리를 옆에서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퍼 하는 뼈와 근육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묵직한 충격음이 정원 전체에 울렸어요. 마치 자동차가 충돌한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로트와일러의 몸통이 옆으로 튕겨나갔고 제 코앞에서 벌어져 있던 노란 이빨이 허공을 헛물었습니다. 찰나의 차이였어요. 1초만 늦었어도 저 이빨은 제 목을 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눈을 떠야 했어요. 떨리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린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35년간 제가 믿어온 서류나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20kg의 깡마른 하얀 짐승이 온몸에 흰 털을 바늘처럼 곤두세운 채 저와 50kg짜리 괴물 사이에 살아있는 벽처럼 서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서류 한 장 없는 아시아에게 백호였습니다. 이 녀석은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를 드러낸 채 낮고 깊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정확히 제 몸과 로트와일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저를 지키는 언제나 그 자세 그대로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녀석이 항상 제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이유를. 하지만 감동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20kg 대 50kg. 체급 차이 2배 반. 치악력은 비교조차 불가능. 모든 숫자가 35년간 숫자만 믿어온 제 경험이 백호의 참혹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녀석의 자세에는 물러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1mm도. 이 녀석의 하얀 털은 이미 흙먼지와 자기 자신의 피로 처참하게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등을 고추세운 그 자세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작은 등 뒤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훈련을 받은 개가 아니라 서류 한 장 없는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짐승의 등 뒤에 숨어서요. 피투성이가 된 백호와 로트와일러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땅에 주저앉은 채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터널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직 백호와 로트와일러만 보였습니다. 체급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백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싸움을 했어요. 정면 승부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트와일러가 거대한 턱을 휘두르며 돌진할 때마다 백호는 믿을 수 없는 민첩성으로 몸을 옆으로 낮춰 공격을 피했어요. 로트와일러의 이빨이 허공을 씹는 소리가 쩍쩍 하고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만 물리면 끝이에요. 치악력 150kg이면 백호의 뼈가 으스러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그런데 백호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로트와일러가 힘을 주체하지 못해 돌진한 뒤 균형을 잃는 그 찰나를 노렸어요. 거대한 몸집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는 그 짧은 순간 백호는 투우사처럼 옆에서 파고들어 로트와일러의 가장 약한 급소인 코와 주둥이 주변을 날카로운 이빨로 집요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술이었어요. 한 번 물고 재빠르게 빠지고 상대가 분노에 휩싸여 돌진하면 유연하게 피하고 맹수가 관성으로 비틀거리는 순간 다시 빈틈을 찌르고 로트와일러가 미쳐 날뛰며 짖을수록 백호는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릴 뿐이었죠. 나중에 안 건데 진돗개는 싸울 때 짖지 않는다고 해요. 짖는 건 에너지 낭비니까요. 모든 힘을 공격과 방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소리 없이 싸우는 전사. 그게 진돗개였어요. 로트와일러가 분노로 미쳐 날뛰며 체력을 소모할 때 백호는 냉정하게 에너지를 아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전사의 기질을 가진 생명체였던 거예요. 마치 누군가에게 훈련받은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훈련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개예요. 도대체 이 전투 감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나중에 동물 행동학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진돗개의 전투 본능은 수천 년간 한국의 사냐에서 야생 멧돼지와 싸우며 살아남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합니다. 피에 새겨진 유전자라는 거예요. 서류나 훈련 수료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35년간 서류만 믿어온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세계였어요. 종이 한 장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수천 년의 세월이 빚어낸 전사의 피가 이 작은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의 훈련소가 3년 만에 만들어내는 복종을 이 녀석의 조상들은 수천 년에 걸쳐 유전자에 새겨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괴물의 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트와일러의 앞발이 백호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갈겨버렸어요. 50kg짜리 맹수의 일격에 백호의 20kg. 몸뚱이가 허공을 날아 2m 넘게 굴러가며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 녀석의 몸이 장미 덤불에 부딪혀 가시에 찔리면서 흰 털 사이로 붉은 줄이 여러 개 그어졌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0kg의 작은 개가 저 괴물의 일격을 맞고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백호는 앓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곧장 몸을 뒤집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보통 개라면, 아니 우리 셰퍼드조차 꼬리를 말고 도망쳤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셰퍼드는 로트와일러가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온 순간 개집 뒤로 숨어버렸거든요. 복종 훈련 98점, 족보 4대까지 추적 가능한 그 완벽한 서류의 명견이 진짜 위기 앞에서는 꼬리를 감추고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서류가 목숨을 구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후들거리면서도 백호는 단 한 걸음도 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로트와일러 사이에 자기 몸을 더 깊이 끼워 넣은 거예요. 마치 벽이 되겠다는 듯이요. 비틀거리는 내 다리를 억지로 버티면서 로트와일러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이 주둥이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도 녀석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로트와일러가 저를 노리고 방향을 틀면 백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놈의 진로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동물의 본능적인 생존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등 뒤에 있는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걔한테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기예요. 장엄한 희생의 결기. 제가 평생 서류 속에서 찾으려 했던 신뢰와 충성의 진짜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류와 증명서가 아니라 피에 새겨진 충성심. 제가 짐승에게서 이토록 숭고한 것을 보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백호의 이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기 피인지 로트와일러의 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네 발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녀석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저를 향해 돌린 그 작은 하얀 등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따뜻한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등에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등을 붙잡고 제발 그만두라고, 도망쳐도 된다고,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숭고함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20kg의 방패. 서류 한 장 없는 제가 잡종이라 비웃었던 그 방패가 지금 제 목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코끝과 주둥이가 처참하게 찢겨나간 로트와일러는 결국 전투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백호의 도끼 어린 반격에 공포를 느낀 건지 아니면 코의 통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건지 50kg의 괴물이 꼬리를 말아 넣은 채 낑낑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서진 울타리 너머로 비틀거리며 도망쳐버렸습니다. 20kg의 작은 전사가 2배 반이 넘는 괴물을 물리친 겁니다. 어떤 훈련 교범에도 없는, 어떤 서류로도 예측할 수 없는 계산 밖의 승리였어요. 제가 그토록 맹신했던 숫자와 데이터가 가리킨 결과는 백호의 완패였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숫자에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숫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충성심이라는 건 몇 킬로그램이고 희생이라는 건 치악력 몇에 해당하는지 저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찾아온 마당에 흙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백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옆구리와 목 주변의 하얀 털은 붉은 피로 엉겨 붙어 있었고 왼쪽 앞다리는 축 늘어져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가쁘게 헐떡이면서도 고통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기 피인지 로트와일러의 피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장미가시에 찔린 상처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등은 여전히 곧았어요. 뒷다리가 떨리면서도 꿋꿋이 버티고 서 있었죠. 피투성이 전사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안나한테 빨리 수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굳어버렸거든요. 두 손만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전까지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던 괴물을 물리친 영웅이 지금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잡종이라 비웃던 그 영웅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녀석을 부르려 했어요. 백호야 하고 목이 쉰 채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녀석의 이름을 진심을 담아 부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름을 부르더라도 명령조의 딱딱한 호출이었는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간절했어요. 제발 살아있어라, 제발 괜찮아라 하는 마음을 담아 부른 이름이었어요. 그랬더니 녀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요. 늘 그랬듯 저한테 등을 보인 채 대문 쪽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대로였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인데도 등을 돌리고 바깥을 경계하는 겁니다.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제 뒤를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로트와일러가 다시 돌아올까 봐요. 자기가 쓰러지더라도 그 전에 한 번 더 경계를 서겠다는 거였어요. 이 녀석은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제가 다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충성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작은 생명체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이 스쳤어요. 35년간 제가 무시라고 단정지었던 행동의 진짜 의미가 드디어 풀린 겁니다. 백호가 저와 눈을 맞추지 않고 등을 돌렸던 것은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녀석은 제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위험이 닥쳐올 수 있는 바깥 세상을 향해 스스로 경계병을 자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맨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요. 처음 본 날 밤 현관 앞에서 대문을 향해 엎드려 있던 이유. 제가 마당에 나갈 때 항상 제 발밑이 아니라 저와 대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자리를 잡았던 이유. 제 명령에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 밤마다 계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 엎드려 있었던 이유. 전부 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아시아의 하얀 개는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지켜야 할 가족으로 품고 자기 목숨을 걸고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잡종이라 비웃고 불량품이라 혀를 차고 묶어두라고 사위에게 따졌던 그 시간에도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이 녀석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위해 살고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35년 감사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제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정원의 흙이 무릎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장미가시가 손등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35년간 쌓아올린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장례식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피투성이 개 한 마리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2층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온 안나가 수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며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안나를 밀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백호의 작은 등을 끌어안았어요. 피가 제 앞치마에 묻고 얼굴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 녀석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 작은 심장이 서류 한 장 없는 이 볼품없는 몸뚱이가 35년간 서류만 믿어온 이 오만한 독일 여자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혈통과 증명서만을 맹신하며 이 고결한 영혼을 비웃었던 저의 오만함이 흙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안나가 급히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울먹였어요. 우리 개가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수의사가 뭔가를 물었는데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진돗개요. 한국의 진돗개요. 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진돗개. 제가 아시아의 잡종이라 멸시했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눈부신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백호의 피가 제 손가락 사이로 뜨겁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몸속에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걸, 이 피가 오롯이 저를 위해 흘러졌다는 걸, 이 작은 생명체의 피가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다급히 돌아온 도지는 찢어진 울타리와 피투성이의 백호, 그리고 오열하는 저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저런가 싶을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고 묵묵히 다가와 거친 내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백호의 피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었지만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원망이나 생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백호를 무시하고 묶어두라고 따졌던 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어떤 꼬집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마디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호를 묶으라고 했을 때 왜 안 들었습니까? 정도는 할 법하잖아요. 하지만 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참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아픈 사람부터 보살피는 것. 그게 이 한국 남자의 본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도진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내는 제가 평생 만나본 어떤 독일 남자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도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백호도 어머니도 모두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라고요. 그 짧고 담담한 한마디에 저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의리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 잘못을 꾸짖는 대신 상처를 보듬는 것. 그것이 도진과 백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주인과 개가 닮는다는 말이 있죠. 이 둘은 정말 놀랄 만큼 닮아 있었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왜 안나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이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등 뒤에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까지. 수의사가 도착해 백호를 싣고 갔습니다. 옆구리에 7바늘을 꿰매야 했고 왼쪽 앞다리에는 금이 간 곳이 있었어요. 수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체급 차이에서 이 정도 부상이면 기적이에요. 보통은 즉사하거든요. 라고요. 기적. 네, 기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20kg의 작은 몸으로 체급 차이 2배 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수천 년간 한국의 사냐에서 벼려진 전투 유전자와 가족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서류나 훈련 수료증이 아니라 피에 새겨진 것들이 만든 기적이요. 수의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 개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백호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백호가 퇴원하고 돌아온 날,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갈 때마다 백호의 곁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두고 앉았어요. 그 녀석은 여전히 제게 등을 보인 채 대문 쪽을 주시했지만 이제 저는 그 행동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라고 오해하지 않아요. 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도요. 저는 녀석의 하얀 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옆구리 위로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이고 강했습니다. 그 진동이 제 손바닥을 타고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가끔 녀석이 귀를 뒤로 살짝 젖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뒤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매번 귀를 움직이던 게 이거였구나. 제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구나. 몰랐어요. 35년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온이라는 것을요. 서류 쪼가리로 증명되는 혈통 따위는 이제 제게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종 훈련 점수가 뭐가 중요해요? 족보가 4대까지 추적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진짜 위기 앞에서 꼬리 말고 숨어버린 건 서류가 완벽한 명견이었고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낸 건 서류 한 장 없는 이 하얀 아이였습니다. 35년간 제가 믿어온 기준이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생 처음 느끼는 것처럼 편안해졌어요.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으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진이 주말마다 정원 울타리를 새로 세워주고 있었더군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망치와 못을 들고 나와 묵묵히 일했어요. 안나가 제 방 앞에 매일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은 것도 사건.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제가 서류와 규율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이 가족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진의 사랑 표현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망치질 소리였고 안나의 효도는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충성은 꼬리 흔들미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 밤에도 현관 앞을 지키는 묵묵한 등이었어요. 저는 35년간 서류 위에 숫자만 읽었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도진도 안나도 백호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낸 20kg의 하얀 영웅, 그리고 그를 닮은 과묵하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나의 한국인 사위. 저는 이 자랑스러운 나의 가족들을 남은 생 전부를 바쳐 지켜낼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서류가 오더라도 이 가족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 따위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백호야, 도진아, 그리고 안나야.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게 이 늙은 독일 여자가 뒤늦게 배운 서류에는 적혀있지 않은 진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매일 저녁 저는 백호 옆 의자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35년 감사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일기를 이 피투성이로 저를 지켜냈던 하얀 여성 옆에 앉아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연필을 쥔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마음만은 고요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서류 한 장 없는 하얀 개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라고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주인을 지켜낸 백호와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상처를 닦아준 한국인 사위 도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류나 규율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민족 특유의 의리와 가족애가 이영만리 타국에서 깐깐한 독일 장모의 마음을 완벽히 녹여냈습니다. 작은 체구에 담긴 꺾이지 않는 용기와 진심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